시대의 한복판을 살아온 리영희. 57년 합동통신의 외신부 기자가 된 후 그의 기사와 글은 독재 권력의 거짓 냉전 논리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왔다. 약자를 억누르는 군사 패권주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지금도 폭압으로는 결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리영희는 이야기한다. 독재 권력에게 리영희는 타협을 모르는 투사로 여겨졌겠지만 리영희가 줄곧 펴온 논리는 싸움이 아닌 평화였다. 그의 많은 책들은 바로 그 평화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사회주의만으로도 자본주의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는 인간적 사회의 조건은 무엇인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정세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했다. 근거 없는 논리를 거부했기에 거짓 우상의 파괴자가 되었던 사람, 우리 시대의 지식인 리영희다. 안녕하십니까. 광복 60주년 기념 대화의 주인공 리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광주 시민과의 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일부에서 군에 계시면서 그 리영희 선생님께서 겪었던 그 인생관에서 어떤 중요한 생명 중시와 인간의 존엄성, 그것을 느끼신 대목을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선생님 사실 군에 계실 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년 동안의 경험이라는 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 7년 동안의 경험이라는 게 워낙 많죠. 하기야 이제 간단히 한두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내가 최전방 전투지에서만 3년 반을 살다가 후방에 와서는 관제과라는 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남쪽에 있는 유엔군, 미군, 외국군들이 사용했던 건물들을 접수하는 거예요. 좀 소용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접수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나 하면, 예를 들어서 거제 포로 수용소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바닥에 깐 세멘트 판이나 콘센트나 전기 소켓이나 전기알이나 뭐나가 말하자면 그냥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그 논밭을 뭉개가지고서 만든 콘크리트 바닥은, 몇만 평의 이 바닥은 이걸 다시 뜯어서 파괴하고 논밭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엄청난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군사원조라는 이름으로 값을 쳐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싸구려도 준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은 보라, 소켓도 이거 미국에서 원래는 3불짜리인데 여긴 1불로 치지 않았냐. 이 콘크리트, 이거는 여기에 들어간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인데 이거 1평방 메타에 이거밖에 안 치지 않았냐. 저기 전봇대 이런 식이죠. 이게 한 예에 불과한데, 그때 내가 그 사인을 하면서 인수를 맞는 겁니다. 사인을 안 하려고 그랬죠. 사인을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군사원조가 되는 것이냐. 그러나 결국은 미군이 말하기를, 당신은 말단 책임자로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건 한미 정부 간에 협약이 다 돼 있는 거고, 그것을 형식상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것뿐이다. 그래 육군본부에 문의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죠. 엄청난 서류입니다. 그 재산이 백만 달러로 계산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군사원조라는 것이, 미국의 군사원조라는 것이 미국 군대가 필요해서 쓰다가 버리는 것을 값을 쳐서 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우리를 위해서 사러 갖다 물건을 주고 군사원조라고 하는 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미관계, 군사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상당히 깊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결혼
뭐 말씀하실 게 있는 모양이죠. 예, 짧게 좀 여쭤만 말씀. 그 선생님이 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그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이미 이 친일파들이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군대도 일군이나 망군 출신들이 전체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군대에 입대할 때는 엄청난 그 사상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정황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못했는데 혹시 그런 그 갈등이 있었다면은 저희들에게 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책에 그런 갈등에 관해서 없었다는 게 당연한 것이 질문한 분이 그러리라고 싶었던 나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난 이북에서 내려온 한 청년으로서 우리 남한 사회의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사회적 갈등, 계층적 갈등 또는 친일파들이 다스렸던 남한 사회에 있어서의 그 민중적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의식을 안 가진 채 또 해양대학이라는 4년간의 교육이 그 기숙사에서 살고 1년 동안 바다에서 살고 한 교육 때문에 남한 사회에 있어서 더구나 이 지리산 주변에서는 아마 일상생활이었을 그런 그 대중의 실존적 고통, 고민, 인간적 파괴와 생명의 그 파괴 이런 것이 나에게는 지식으로서도 경험으로서도 없었어요. 군대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글에는 그런 것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사모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 결혼 전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좀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예. 그 당시에 뭐 통상적으로 그랬지만은 연애라든가 이런 건 보편화된 방식이 아니고 또 전쟁 시기고 나와 아내와의 결혼은 과거 대학에 있을 때 그 하숙의 주인이었던 그런 분의 소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부산 해운대 가는 그 바닷가 조금 언덕 위에 전 한국군의 육해공군의 인쇄물을 인쇄하는 인쇄공창이 있었어요. 종이가 이런 창고에 그득그득이 쌓여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부친이 그때 회갑인데 그 종이 좀 뭐 반추록이던가 내다 팔아먹으면은 그 고생하신 아버지의 회갑도 치를 수 있었는데 그 짓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나의 아들에 의해서 회갑을 자시지 못하고 그 후 돌아가셨죠.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처음에는 이런 경제 상태에서 우선 먹기가 힘든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냐. 처음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도 깨우침인데 결국 내 성격과 내 이런 고집으로서는 언제 가도 물질적으로 갖춰놓고 결혼할 때는 오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결국 그렇게 양해하고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직사하게 고생했지만 고생하신 사모님 위해서 박수 좀. 기자의 아내일 때도 교수의 아내일 때도 남들 같은 호사는 누려본 적이 없었다. 타협을 모르는 남편의 성품으로 평생 가난에 시달렸고 속이 타들어가는 옥바라지를 해야 했다. 5번의 구속과 4번의 해직, 리영이가 감옥에 가고 나면 가족들을 건사하는 것은 윤영자 여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녀는 리영이 못지않게 당당하고 분명했다. 윤 여사님, 특별히 여쭤보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건강, 신체 건강이죠. 또 다른 건 남편의 길을 진정으로 이해했기에 어려운 순간 늘 리영이의 곁을 지킬 수 있었다.
싶고요. 또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참으로 든든한 내조자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 동지였던 사람. 그녀는 인권 탄압을 방조한 카터의 방한 반대 시위에 나갔다가 고류를 살기도 했고 진압 경찰의 손가락 매듭이 꺾이기도 했다. 그녀 또한 아픈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온 것이다. 모든 한반도의 문제는 휴전협정 1953년 7월에 체결된 조선전쟁 한양대 동아시아 워크숍. 리영이 강연을 듣는 많은 방청객들 사이 윤영자 여사의 모습이 보인다. 서로를 지켜온 부부의 모습이다. 말의 자유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없을 때니까 말하다 보면 자꾸 비평적인 것만 자꾸 하게 되니까 그 한도가 넘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불안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듣고 조금 도를 넘는 것 같으면 좀 자제하게끔 말하자면 지시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인은 보내지 내가. 그러면 이제 서로 알아보고 이제 그 한도를 잘 지키게 되니까 그래서 같이 다니게 됐고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주로 잘 따라다니고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그래서 그래도 그 물질적인 풍요에 못지않게 그 정신적인 풍요 때문에 사모님도 지금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군에 계시면서 그 제대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외무고시 준비를 하셨다는 거는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시다가 이제 합동통신 그 기자 모집 광고를 보시고 시험을 보셔서 이제 군에 계시면서 시험을 먼저 봐서 합격하신 뒤에 제대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무렵 전후해서 인적 자원이 없는 그 희귀한 의사, 법률가, 그리고 언어의 세계 평가는 예. 제대를 안 시키고 3년씩을 더 붙잡아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거, 입후보하는 거. 둘, 외국 유학 가는 거. 셋, 고시 합격하는 것. 이 셋이요. 난 고향이 이북이니 어디 그 당시에 남한에서 국회 더구나 나처럼 비정치적인 인간이 뭐 국회니 정치 저는 모르고 외국 유학은 갈 수 있었는데 내 영어와 내 그 공무원들의 관계에서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 피난을 다니고 해방 후에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또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것도 못했어.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고시를 쳐보자 하는 거죠. 그래 고시를 준비했어요. 1년 7개월쯤 고시를 군대 근무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다 끝나지 못하고 고시 시험을 못 친 채 어느 날 변소에 가니까 그 당시에 신문이라게 누런 그 구멍이 뻥뻥 뚫려진 종이로 만든 신문에 그때 하나밖에 없던 서울의 그 합동통일사 외신 국제부 기자 모집 광고가 났어요. 그래 그냥 군복 입고 올라간 채 시험 쳤더니 합격했다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러고 난 뭐 이젠 지겨우니까 군대가 지겨우니까 아예 군대 거기 놔두고 부대장에게 나 이젠 올라가겠노라고 그래 놓고선 가서 한 20일 근무하는데 제대장이 나왔어요. 제대금 7년 동안 직사하게 그 최전방에서 3년을 죽을 고비를 넘긴 그 대가로 8,000원 받고 제대하고 나왔죠. 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받은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으니 뭐 말할 수가 없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노스웨스턴 그 노스웨스턴 언론 연수를 가시게 되죠. 그 가셔서 아마 그 미국의 언론 풍토 그걸 아마 뭐 선생님께서도 첫 충격일 텐데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교육과 그리고 전쟁이라는 체험 그 뒤에 이 언론인으로서 이제 미국의 언론 풍토라든가 이런 걸 느끼셨는데 그 당시의 미국 그 선생님께서 보신 미국
그 미국의 충격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원시적인 거의 야만적인 상태에 우리 한국의 생활에서 문화 수준에서 딱 떨어지면은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몽땅 그 충격이에요. 그걸 흔히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처 쇼크라고 그러는 건데 보는 것마다 전부 쇼크죠. 그리고 생활이 그저 꿀하고 우유가 쫙 흐르는 것 같아. 그 미국의 거리에 나마는 너무나 잘 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쇼크를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누구나 말할 것이 58년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때로는 심지어 흉악한 것조차 이런 본질을 그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적어도 미국이라는 사회를 상당한 기간 동안 서너 번을 가서 살면서 경험을 해야 미국 사회의 본질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양이 바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미국밖에 안 보이는데 한 서너 번 경험을 하고 살게 되면은 비로소 그 그늘진 부분이 명암의 차이가 얼마나 짙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 4.19 전후 4.19를 맞으시게 되는데 기자로 계시면서 그때 에피소드는 꼭 소설적인 그 드라마틱한 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4.19 전후에서 너무나 지금도 생생하시죠. 그 4.19 혁명 이승만 말기에 그 격동시대에 기사만 쓰고 있는 기자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난 항상 나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사는 우리 대중, 우리 막 국민이라도 좋고와 운명의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그 4.19 때에도 기사는 기사대로 끝내놓고는 그대로 그 데모 부대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속에 들어. 그러고 그 막판에 군의 HID, CID 이것이 지금 조선호텔 앞에 있었고 소공동에 있었고 또 뭐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사격하는 현장에 멀리서지만 그 학생들하고 같이는 아니지만 조금 뒤에서 다 목격을 했죠. 얼마나 그 경찰이 쏜 것으로 학생들이 죽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찰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처음에 얼마 쏘고는. 근데 이 군대 여러분 김창룡이라는 자 알아요? 김창룡이라는 자가 만주에서 그 일본 괴뢰군 무슨 헌병이나 했는지 이런 것이 와서 이승만에게 100%의 신임을 얻고 만든 소위 반공 이 부대 CID니 이런 이 부대가 학생들을 다 쏜 거예요. 이건 뭐 잔인하게 딱 서서 쏴 이렇게 뭐 양심의 가책이니 숨어선이 없어요. 그런 걸 이제 보고 또 막판에 다 이제 이승만에게 쓰러지고 미국 정부도 다 이제 버리기로 했는데 계속 학생들이 마지막에 100만이 그 집회를 했어요. 밤에. 이제는 끝인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끝났는데 학생들이 계속 죽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무실에서 의자 2개를 끌고 나가서 세워놓고 메가폰 가지고 상황을 설명했어. 이젠 다 됐다.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는 벌써 미국이 이승만 버렸으니까 정권이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군대를 자극하지 말아달라. 또 군대 여러분들은 이 학생들을 절대로 자극하지 말아달라. 여기서 어느 쪽이든 자극만 하면 불필요한 큰 유혈 사태가 나니까 진정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의자 세워놓고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그 말을 듣잖아. 밤중에 흥분했으니까 저 자식 누구야 하더니 의자를 들이차버려서 내가 떨어지면서 그 군에 바로 그 가운데에 들어섰으니까 이 자칫 이 총검에 이거 찔릴 뻔했지만은 이 박정희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그 박정희가 바로
그 미국으로 그 케네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때 그 수행 기자로 가셨던 그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때 특종도 하셨고. 박정희 그 군부가 집권하고서 아직 정부가 서지 않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란 타이틀로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죠. 청나라에 우리 조공을 바치러 가고 가서 세자 책봉에 윤허를 받아오는 것처럼 정권을 횡체했는데 이거 윤허를 주시오 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래 케네디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과거 이승만 정권과 그 민주당 정권에서 썩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부패 부정하지 않은 기자만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케네디하고의 그 최종 결정은 전혀 발표한 거와 다르다고요. 그런데 뭐 달래는 대로 탱크 주고 비행기 다 주고 달래는 대로 20몇 불 돈도 주고 뭐 정권 마구 지지하고 그냥 무조건 지지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니까 이 다른 기자들이 그대로 썼어. 근데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난 기사를 언제나 바깥에 나가면 영어로 쓰거든요.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케네디 저거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워싱턴 포스트의 통신원이었어요. 비밀 통신원. 이승만 정권의 비리와 그 악정을 늘 고발한 글을 써서 저거 했기 때문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과 주필과 외신부장을 친히 안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그때 어떻게 하면 저 미국이 이 군사 정권을 승인 안 해주길 바라는 그런 민주화랄까 이런 걸 원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걸 고대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기사는 그냥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낙심하고 있을 때예요. 이젠 뭐 끝났구나. 근데 내가 그 아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주필 편집국장에게 말하니까 바로 그 회담을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브리핑을 한 국무성의 그때 과장인가 한국당인가 소개해 주더라고. 물어보니까 얘기가 전혀 다른 거야. 얘기가 전혀 달라. 뭐냐면 한일 회담 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고 그리고 경제 원조도 22억 불 그건 민주당 정부 때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이미 짜놓은 걸 그냥 가져갔던 건데 그것도 안 주고 군사 원조도 아직 없고 그리고 적어도 옷을 벗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정권에 대한 고려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 내가 출세하는 그 좀 그런 머리가 있는 젊은이였더라면 뭐 소금도 치고 간장도 치고 뭐 해서 좀 적절히 했을 텐데 그대로 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전 신문 방송이 그걸 내 특정을 받아가지고 했으니 그 내가 안전하겠어요? 본래 11일 동안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난 나흘 방문하고서 그대로 마카사 사령관 마카사 원수를 만나고 유엔 대표부에서 임병직 대사 그 당시 임병직 대표 거기 가니까 본국에서 소환장이 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전부. 그때야 내가 이제 큰일 당하겠구나. 그대로 소환 당했죠. 근데 그래도 그런 걸 그 통신사에서 기사를 내고 그 해직이 안 된. 그래서 그 기사가 들어오니까 사장이 그 당시에 박주병 사장인데 사장 이하 전 간부가 회의를 몇 시간을 했다는 거야. 이건 내보낼 수 있느냐? 이건 내보냈다가 회사 성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뭐 회담을 하다가 결국은 몇 시간 후에야 그래도 남들이 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하나 제대로의 내용이 들어왔으니 또 돈 내고 취재까지 갔으니 내자. 한번 모험을 하자. 또 합동통신이 그 당시에
반정부라기보다 굉장히 그 야적인 지향이었었거든요. 그걸 냈지. 그렇게 해서 냈지. 아주 위태로운데 그래도 해서 냈어요. 네. 그 선생님 그 뒤에 이제 이 곧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기시죠. 조선일보 가셔서 조선일보에서 또 그 많은 그 일화를 남기셨는데 아마 그 제일 먼저 좀 언급해 주시고 싶은 것이 아마 피라 사건 같습니다. 그 특히 그 남북한 동시 유엔이 남북한 동시 초청한다든가 뭐 하는 그 피라 사건인데 그 전후해서 그 기억나시는 거 좀 말씀해 그렇죠. 주십시오. 조선일보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자세로 특종을 계속 써내는 거죠. 남 기자들이 이거 또 역시 변명을 해야겠지만 남들 그냥 어디서 주소 듣고 가서 있습니까 하는 식이 아니라 완전히 난 스터디 연구를 하고서 들어가는 거야. 한일회담이 한일회담의 첫부터 끝까지 한일회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종을 내고 한때는 막판이지. 막판에 여러분 이제야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 청구권이라는 게 개개인의 뭐 보험이니 뭐 뭐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물쩍 엉뚱하게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난 다 알고 있었거든. 왜냐면 이미 일본이 그 당시에 필리핀하고 비르마하고 필리핀, 버마 여기 세 나라에 같은 배상을 했어. 같은 조건으로 법전. 그걸 연구하고 보니까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일 관계에 붙여서 재구성을 해서 딱 확인받으니까 뭐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청구권이라는 게 엉터리인 거예요. 응? 걔 나가니까 그때 계엄령이 날 때지. 한일회담 반대 계엄령이 막 나고 해야 하는데 내 기사가 나가니까 하루는 그 정일권 총리가 비밀 장소로 부르더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당신 기사 때문에 우리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는데 각하에게서 내가 되게 당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국가기밀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텐데 얘기해달라 그런 거야. 난 그런 거 없이 난 아다시피 언제나 연구하고 내 힘으로 만드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 그건 정일권 총리도 안다고요. 그분도 외무장관 했으니까 비교적 날 잘하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면은 아침에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좀 힌트만 달라고 그러길래 아이 새벽에 총리 관저에 올라면 저 청량리 밖에서 메나리 밭을 걸어 나와가지고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럼 자동차로 와주면 되지 않나 그러길래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없냐 이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부의 웬만한 기자들은 그 없는 그 시대에 자동차에서 자가요. 왜? 정부의 좋은 기사만 쓰면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뭘 쓱쓱 잘만 쓰면 그 새나라 택시라는 그런 거 하나씩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나 당연히 나 있는 줄 알지. 없다고 그러니까 놀래. 그러면서 그럼 전화라도 잠깐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러 나가려면 역시 또 1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 메나리버트로 해서 청량리까지 나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없냐고. 그래서 최신부 장관에게 비서를 시켜서 전화 어디에 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회답이 최신부 장관이 거기는 메나리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전화 가설 불능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건 모르고 하여간 나무떼기 세워서라도 전화 갖다 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떡 갖다 놓은 전화가 45국에 2222번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권력에게서 혜택을 뭔가 받은 거는 딱 그 전화 하나 받았어요. 그때 그 제기동에 댁이 계실 때였거든요. 그 뒤에 한참 동안 거기 사셨습니다. 전 그 집을
그 70년대부터 드나들기도 했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그 뒤에 아마 그 조선일보에서 그것뿐이 아니고 그 뒤에 또 이제 이 그 외무부 장관과 김영욱 간의 그 불화를 일으킨 필화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욱이 요 얼마 전에 뭐 불란서에서 저 닭 튀기는 데가 가루 만드는 데로 들어가 죽었다는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하고 외무장관 이동원 이 두 박정희 대통령의 2대 측근 양기둥의 싸움에 내가 말려 들어간 기억이더라고. 왜냐하면 이 김영욱이는 이동원이를 저걸 제거를 해야 박정희의 총애를 독점하겠는데, 그리고 이동원이는 정보부장 김영욱이가 너무 고난을 저거 강대하게 가지니까 자기의 길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앙숙으로 있던 거야. 우리야 모르지 그런 거. 그 후에 그 이동원 씨가 자서전을 내는데 보니까 아주 소상해졌더라고. 근데 내가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엔 그 김영욱이가 외무부 장관의 소환장을 내더라고요. 한 나라의 수석 장관인 외무부 장관에게 중앙정보부장 이름으로 소환장이 떨어지더구만. 난 놀랬어. 소환장은 그래도 무슨 검찰이나 최고 사법부나의 이름으로 한 줄 알았더니 중앙정보부장이 제1수석 장관을 딱 체포해 가더라고. 체포해 갔어요. 거기서 싸운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육두문자 막 쓰더구만 그 둘이. 그러면서 이 형이 쓴 기사는 내가 그 비밀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런데 왜 잡아놓느냐. 그건 김영욱이 이 새끼야 너 좀 친하다고 해서 뭐 이러냐. 뭐 이렇게 싸운 그 판국이었어. 권력 다툼의 고리를 내가 건드려 버린 거야. 모르고. 참 웃기지. 예. 그 당시 어쨌거나 조선일보에서 그런 많은 파문을 일으키시면서 처음에는 정치부에 계시다가 나중에 외신부에 계셨고 외신부장까지 하셨죠. 그런 와중에서 이 그 재미나는 에피소드인데 그 유명한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그 5.16 뒤에 그 피라로 민족일보 논설위원에 있다가 피라로 구속당해서 있다가 몇 년 만에 나와서 그 국제 정세를 알기 위해서 모든 신문을 다 갖다 놓고 쭉 봤는데 조선일보 외신부에 이영희라는 기자가 쓴 기사가 너무나 정확했다. 이래서 어떤 분이가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때는 이제 외신부장이죠. 예, 외신부장으로 계실 때죠. 그리고 아마 그 기사를 그 뒤에 통일원 장관을 지낸 그 이용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께서 그 정치학과 그 텍스트로, 그 당시엔 정치 외교학 텍스트가 없었는데 그걸 서울대학에 텍스트로 썼다는 그 전후에서 말씀을 좀 선생님 직접 중대한 기밀, 정부로서는 감추고 싶은 것들을 내고 그러니까 이병주 씨 그 유명한 소설가도 형무소 살고 나와서 찾아오게 되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과장이던 한국의 외교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했던 이용희 서울대학 정외과의 세미나에 그 기본 자료로 쓰고 이제 뭐 이렇게 됐죠. 근데 나는 그 이용희 교수에게 편지를 써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한국 최고 권위인 이용희 교수께서 서울대학 정치외교학과의 세미나 교재로 이걸 쓰신다는데 그건 영광이긴 한데 이제 그만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 잘 무난하게 당국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글이 기사가 나갈 때에는 아마 훌륭한 기사라고 그렇게 말할 거지만 번번이 내가 100을 알고 있어 100을 쓰려고 그래도 중앙정보부의 간섭 때문에 50밖에 못 쓰고 나가는 글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 돼버린 그런 기사를
학생이나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당신이 보게 되면 아 이영희 부장은 역시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서로 간에 계약을 하지 않는 평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런 사실도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지금 이 상태에서 군사정권 하에서 외교, 국제관계, 보도, 해설, 논평, 기사라는 것이 정말로 거의 목숨을 때로는 최소한도 형무소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이제 그래서 그 후부터 오히려 이영희 교수랑 아주 친해지고 그런 셈이죠. 참 이런 대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설에서 기승전결하는 데서 반전을 이루는 교재를 쓴다면 뭐 웬만한 기자 같으면은 그 자기가 쓴 기사가 조금 불만이라더라도 고맙다 하고 앞으로 계속 더 써달라고 할 텐데 쓰지 말아달라.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좀 박수를. 어쩌면은 그 선생님이 가지신 이런 묘한 그 끝마무리 그 명백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결벽증이랄까 고집. 아마 그 가정생활 일에 하시면 사모님이 되게 고생하실 것 같은데. 그게 참 그 매력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오면서 매력인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조선일보에서 계속 말썽을 일으키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쫓겨나시게 되죠. 그 이제 네, 좋은 말로 하면은 해직 교수고, 문제는 해직 기자고. 고생이라는 문제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 때거든요. 그걸 잠깐 얘기해야 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은 반공 성전이고 뭐 악랄한 공산주의 호지민 군대하고 저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미군을 도와서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그런 선전에 속아 넘어갔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베트남의 남베트남 사이곤 정권은 훌륭한 아주 민중을 대표하는 민주정권이고 저 호지명의 저 17도선 이북의 월맹은 그 흉악하고 포압적인 공산당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 그렇게들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본래가 전혀 아니야. 남베트남이라는 건 푹 썩은 국가고 사회고 체제고 권력이고 남베트남의 소위 한국이 자유반공 성전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5만 명씩이나 상주하고 4천 몇백 명이나 죽고 한 그 정권이라는 것은 베트남 100년 역사에서 식민지 역사에서 그 베트남 군대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 중령인데 이름을 내 지금 못했는데 미국 기록에 나오거든. 국회에서 이름이 나와. 그런데 북쪽의 호지명의 이쪽 중앙 그 세력은 한 사람도 친불, 친일, 친장 이런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33사람이 중앙위원인데 33사람이 중학교 교사, 약사, 의사, 대학 교수, 정치인, 군인 온갖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형무소, 불란서 치하에서 일본 치하에서 형무소 안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한 거예요. 33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 남쪽의 지도자 가운데 독립운동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뭐 하나 아까 중령. 이런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자꾸 써 그런 걸. 그렇다고 그냥 밝히기는 곤란하니까 이제 인용을 좀씩 하는데 해리만이라고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 입후보도 했고 거물 정치인입니다. 대통령 입후보도 했던 해리만이 마지막 60년대 말 제1차 베트남 전쟁 휴전 때 휴전 회담 대표를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닉슨으로 들어가니까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 출신 해리만이 이제 내놓고
나와. 그러면서 딱 기자회견 첫 마디에 뭐라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 여태까지 대표로서 회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친전쟁이나 다름없다. 이거 미국 수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남쪽 정권이나 정부나에는 민족을 스스로 사랑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인은 하나도 없는 데 비해서 북쪽의 호지명 밑에 정권과 체제 지도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베트남 민중이 어느 쪽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어느 쪽 지도 그룹과 집단이 자기 민족 대중을 사랑할 거냐 하는 것도 불문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리만 미국 대통령 입후를 했던 그 휴전협정 대표를 했던 사람의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고요. 난 그걸 그 당시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쓰니까 조선일보에서 일단 쫓겨나는 겁니다. 68년 말인가 69년 초에 쫓겨나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조선일보 계실 때 또 큰 우리 언론사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 괴뢰라는 말을 안 쓰기로 하신 것도 또 선생님이셨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면은 진실이 보이는 거야. 지식만 있고 의식이 없으면 진실이 전혀 보이질 않아. 지식이라는 건 의식 없는 지식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푸에블로호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이 또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1962년인가 미국의 68년입니다. 미국의 최정밀 전파 탄지 첩보기 스파이 한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 딱 영해까지 들어갔다가 납포당했거든. 몇 차례 경고받았는데도 계속 우리로 말하면 인천 올림피도 앞에까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걸 납포해버렸어요. 그걸 석방하기 위해서 미국은 존슨 대통령 때인데 핵 전쟁을 하려고 27척의 함정을 원산 앞바다에 갖다 놓고 협박을 한 거야. 석방하라.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밀월 관계가 있었어. 소련을 회유해서 압박을 가했어. 심지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라든가 초세스크라든가 압박을 가해서 북한에 와서 미국에 빨리 내주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나 비슷합니다. 근데 안 내주는 거야. 침범했다는 증서 하나만 쓰라. 사인하면은 내보낸단 말이야. 다 석방한다. 그걸 끝내 안 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 소련의 외무차관이 화가 나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압력을 가해도 말 안 들으니까 모스크바 주재 소련 대사관에 외무차관이 직접 차를 몰고 찾아가는 거야. 그 위기 상태에서 거기엔 대사 이하 있을 사람은 다 있었는데 대소련 외무차관을 현관에서 마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대사, 부대사, 참사관,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이 아니라 맨 말단 3등 서기관이 딱 나와서 대소련의 부외상을 만난 거예요. 소위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지한 한 가지가 있어. 북한이라는 정권과 지도자들과 그 인민 대중이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해방 이후 줄곧 소련이 제일 미워한 소련 공산당과 소련 정권이 제일 미워한 것이 북한 당과 정권이었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련 말 듣지 않다가 결국은 미국이 사인을 하고야 10개월 만에 해방을
그 선원들을 돌려받아요. 10개월 만에 지금과 같아 10개월 동안 까딱도 안 하는 거야. 무슨 6자 회담이건 뭐 5자 회담이건 하여튼 침범했다는 사실 시인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존슨이 마지막에 지난 10개월 동안에 미국 정부와 자기가 미국 그 체포됐던 그 푸에블로 선원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 했다는 걸 쭉 보고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쭉 보고하고 나서 맨 끝이 그 원어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North Korea seems to be out of the pressure of the USSR.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러시아의 이빨이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인 것 같다. 이걸 딱 끝내요. 겁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텔레프린터에서 기사가 나오는 걸 쫙 다 검증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중공이나 러시아와 소련과의 관계 같은 걸 다 아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야. 그래 그다음부터 괴뢰라는 의뢰 한국 언론에서 신문에서 북괴 하던 것을 괴자를 빼버립니다. 북한. 괴뢰는 다른 것이 괴뢰지 북한이 괴뢰가 아니야. 조선일보에서 해직 기자 1화가 되고 그다음 이제 조금의 그 실직 기간을 겪어서 고생하시다가 그 다시 합동 통신에 들어가셔서 계시다가 거기에서도 별로 오래 못 계십니다. 오래 못 계실 것 같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격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장막을 걷어 열어버리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식의 서광을 이렇게 개척해 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이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세가 저희에게 충분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사회에 저런 어른이 계시다는 게 참 감격스러워요. 시대의 경랑을 건너 우리 곁에 선 사상의 은사 리영희. 펜으로 싸워본 뜨거운 생애가 펼쳐집니다. 억압과 폭력과 거짓에 대한 증오, 본능적인 증오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그 폭력과 거짓과 억압과 이런 거에 희생물이 될지언정 8.15 특별기획 3부작 리영희 제3부 펜으로 싸워본 반세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